윤서야, 이제 네가 똑똑히 봤지? 그 인간들이 우리 사장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틀라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한 사람이 알고 보니 내 인생을 훔쳐간 원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다가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사실 나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윤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대신 가장 차갑고 치밀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복수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윤서에게 아버지의 가구 공장은 아버지의 직장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그곳은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놀이터였거든요. 아버지는 어린 윤서가 심심할까봐 공장 한켠에 작은 소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서는 그곳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지요. 아버지는 늘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윤서의 머리를 빗어주며 우리 공주님 오늘도 너무 예쁘구나 라고 말해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매일 퇴근길에 장을 봐와 윤서의 학교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윤서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공장 삼촌들도 윤서에겐 가족이었습니다. 삼촌들은 자투리 나무를 깎아 예쁜 보석함이나 목각 인형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근으로 늦어질 때면 기다리고 있는 윤서에게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지요. 한 번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겪은 윤서가 펑펑 울며 공장에 들어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삼촌들은 즉시 일손을 멈추고 공장 마당에 나무 그네를 달아주었지요. 삼촌들만의 투박하고도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공장 구석 비닐하우스 아래에서 다 함께 옥수수를 나눠 먹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윤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지요. 공장엔 늘 웃음소리와 나무 깎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서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행복한 울타리였습니다. 평온했던 공장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건 갑작스러운 자금난 때문이었습니다. 믿었던 가구 납품업체의 연쇄 부도로 대금이 틀어막힌 겁니다. 거칠게 공장문을 두드리며 원자재 값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매일 압류 딱지가 붙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끼니를 걸으며 창고에 쌓인 재고를 살피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감 독촉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버지는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일가족이 운영하는 투자 컨설팅 회사였지요. 공장으로 찾아온 사람은 회사의 이사이자 그 회사를 이을 장남 구태수였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장님, 기술과 직원들 실력이 아깝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투자하겠습니다. 윤서는 기억합니다. 그때 태수가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건넨 따뜻한 눈빛을요. 그는 정말 하늘이 보내준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매일같이 공장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들이 건넨 거액의 투자금은 죽어가는 공장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았지요. 아버지는 그제야 깊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투자금도 회사를 회생시키지는 못했지요.
공장은 기어이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공장의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명의로 남았고 모든 책임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터전을 잃은 아버지는 극심한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얼마 후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윤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오열하는 윤서의 어깨를 누군가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투자자 태수였지요. 검은 상복을 입은 태수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뜻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공장을 인수해 주신답니다. 제가 꼭 공장을 다시 살려낼게요. 삼촌들도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정한 약속은 윤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삼촌들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태수의 자상함에 윤서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얼마 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또한 윤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욱 각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었던 공장에서 삼촌들이 여전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서는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태수의 넥타이를 매주며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헌신해야지. 꼭 보답할 거야. 윤서는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이 회복한 윤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댁이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의 공장 일을 돕기로 결심한 거지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서는 공장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곳이자 가족 같은 삼촌들과 뛰놀던 집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무쳐서 들어설 수조차 없었지요. 윤서는 결혼식에 삼촌들을 초대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서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삼촌들과 다시 행복하게 일해보기로요. 공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 소리와 톱밥 냄새가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진 공기였습니다. 그곳엔 아버지와 동고동락했던 삼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샌딩기를 돌리던 박삼촌이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윤서야, 네가 어떻게 여길? 삼촌들은 윤서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삼촌들은 예전처럼 윤서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면 가장 먼저 물통을 건네주었고 무거운 나무를 나를 땐 얼른 뛰어와 들어주었지요. 하지만 평온하던 공장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공장 인수자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조심스레 알려주자 공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삼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장에 달린 CCTV를 연신 켰는지라며 윤서를 창고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윤서야, 네가 저 집에 시집을 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삼촌들은 직원 처지라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 윤서에게 울먹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윤서야, 그게 갑작스러운 부도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사장, 네 시어머니가 설계한 기업 사냥이었다고. 그 충격적인 말을 듣자마자 윤서의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빚독촉에 시달릴 때 옆에서 서류를 정리해 주겠다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던
태수의 모습이었지요. 사장님, 공장 운영은 저희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윤서는 태수가 걱정처럼 하던 말이 사실은 경영권을 뺏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삼촌들은 아버지가 쓰던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숨겨두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라. 지금 사장이 우리 공장을 삼킨 방식이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강탈이었어. 서류를 살펴보던 윤서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쓴 수법은 아주 지능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였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존재하지도 않는 고가의 원자재를 공장이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공장 통장에 있던 현금은 순식간에 시댁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지요. 통장에 돈이 마르니 당연히 공장은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성 채무 덮어 씌우기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금난으로 정신없을 때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고금리 대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공장을 살리기 위한 대출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건 공장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기 위한 올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부도 설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공장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법인으로 공장을 헐값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로챘지요. 삼촌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날 그 사람들 공장에서 기쁨의 축배를 들고 있었어. 우리가 그날 밤 사무실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 계약서 조각들을 다 찾아낸 거야. 윤서는 삼촌들이 어렵게 모아둔 장부와 위조된 서류들을 보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원수를 은인으로 모시며 헌신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윤서야, 이제 네가 똑똑히 봤지? 그 인간들이 우리 사장님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야. 태수는 윤서가 가끔 공장 운영이나 부채에 대해 궁금해하면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막아서곤 했습니다. 윤서야, 그런 골치 아픈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예쁜 것만 보고 살아. 그 다정함이 사실은 그녀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윤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태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빨리 공장 명의를 변경하려 했는지, 왜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그렇게 서둘러 처분하려 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추어졌습니다. 이제 윤서의 마음속엔 뜨거운 복수의 불길만이 타올랐습니다. 윤서는 가슴속에서 들끓는 복수의 불길을 차가운 이성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윤서는 완벽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며느리를 연기했지요. 얼마 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가 복잡한 장부 더미를 보며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윤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공장 운영이 많이 복잡하시지요? 제가 공장 일을 좀 더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예전 아빠 밑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관리자 같은 걸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눈에 윤서는 그저 공장의 톱밥 먼지나 뒤집어 쓰고 돌아와도 좋아하는 순진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쌓인 거대한 장부 뭉치를 윤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래, 그 골치 아픈 장부 정리며 납기 일 맞추는 거 네가 좀 해봐라. 나는 할 일이 태산이야. 시어머니는 귀찮은 공장 관리 업무를 몽땅 윤서에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판도라의 상자인 줄도 모른 채 말이지요. 윤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공장 관리자가 된 윤서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낡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삼촌들은 윤서의 가장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사장 일가가 나타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계에 문제가 생긴 척하며 윤서의 사무실 앞을 막아섰지요. 쉬는 시간 박삼촌이 믹스커피 한 잔과 함께 꼬깃꼬깃한 쪽지를 건넸습니다. 윤서야, 너희 시어머니 명의로 된 유령 회사들이야. 자재를 산 것처럼 서류만 만들고 돈만 빼돌린 곳들이지. 실제 자재는 들어온 적도 없어. 윤서는 그 명단과 실제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의 말대로였습니다. 유령 회사와의 가짜 거래 내역들이 엑셀 칸마다 빼곡했습니다. 윤서는 그 사기 거래의 송금 내역과 시어머니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엑셀 파일로 정리해 나갔지요. 악성 채무의 실체도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삼촌들이 보관해온 아버지의 옛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가 아버지를 속여 도장을 찍게 했던 고금리 대출 계약서와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은 근저당 설정 서류가 튀어나왔습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아닌 태수의 교묘한 위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추적 끝에 부도 설계의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윤서는 공장 관리자가 되면서 태수가 쓰던 메인 컴퓨터의 관리자 계정 권한을 그대로 넘겨받았지요. 그 덕에 윤서는 태수가 사내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둔 관련 증거들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부도 처리를 가속화하고 경매로 땅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지요. 이중정부의 실체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복합기 앞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스캔 버튼을 눌렀지요. 유령회사 거래 내역, 위조된 대출 계약서, 부도 설계 증거 자료. 이 모든 것들이 윤서의 보안 USB로 차곡차곡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구둣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공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윤서는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황급히 USB를 빼고는 엑셀 창을 닫은 뒤 펜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지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거니? 윤서는 놀란 기색을 숨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복잡해서 이제야 겨우 파악 중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속도가 느리네요.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증거들을 사건 번호별, 날짜별로 완벽하게 분류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수는 윤서가 그저 공장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윤서는 그들의 파멸을 완성시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파악한 시댁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헐값에 가로챈 공장을 폐업시키고 그 땅을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재개발 부지로 매각하여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한 재개발을 위한 부지 정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공장을 고의로 부도내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땅을 압류당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페이퍼 컴퍼니로 땅을 다시 사들이려는 작전이었지요. 여기에 더해 부도 직전 정부로부터 친환경 공장 현대화 보조금까지 뜯어내 마지막까지 단물을 빼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태수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태수는 서류 뭉치를 내밀며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이번에 정부에서 나오는 친환경 공장 현대화 보조금 신청해야 돼.
우리 공장 관리자인 네 명의와 직인이 서류에 들어가야 하거든. 이거 새 기계에 들여온 것처럼 서류 꾸며서 제출할 거야. 그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였습니다. 실제로는 폐기 처분할 고철 덩어리를 들이면서 최신 설비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그 돈을 챙겨 공장을 고의 부도내겠다는 계획이었지요. 윤서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겁에 질린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사기잖아. 만약 나중에 조사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관리자인 내가 서류에 도장 찍으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니야? 그러자 태수가 비아냥대며 윤서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중에 혹시라도 조사 나오면 넌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해. 그럼 다 내 책임이지. 네 책임이겠어? 넌 그냥 바지 관리자 역할만 하면 돼. 바보같이 굴지 말고 빨리 도장 찍어. 시어머니까지 방으로 들이닥쳐 맞장구 치며 윤서를 몰아세웠습니다. 맞다, 윤서야.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공장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야 삼촌들 월급도 주고 공장도 살지. 네가 공장 관리자인데 이 정도 책임도 안 질 거니? 태수 말이 맞으니까 얼른 도장 가져와. 그들이 애초에 순순히 윤서를 공장 관리자로 앉힌 건 나중에 보조금 사기 혐의와 고의부도 사실이 드러났을 때를 대비해서였던 겁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관리자인 윤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빠져나가려는 술수였지요. 윤서는 두려운 척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찍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수는 바보 같은 윤서가 제 발로 늪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윤서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자백서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삼촌들의 비밀 아지트인 낡은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숨겨둔 비상용 조명을 켜자 삼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방금 작성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촌들, 이제 모든 판이 짜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조작한 서류와 유령업체 간의 이면 계약서까지 전부 확보했어요. 저들이 스스로 파멸의 도장을 찍었어요. 삼촌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윤서와 삼촌들은 머리를 맞대고 최후의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결전의 날은 바로 내일이었지요. 작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흥분한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윤서는 보안 USB를 품에 꼭 안고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남편 태수는 침대에 누워 벌써부터 보조금으로 무엇을 살지, 땅을 팔고 나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갈지를 고민하며 잔뜩 들떠 있었지요. 내일 보조금 신청 서류 낼 거야. 그 다음엔 아니다. 아무튼 내 인생 이제 쭉쭉 풀릴 거야. 윤서도 기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모든 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복수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친환경 공장 현대화 보조금 신청을 마친 시어머니와 태수는 벌써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사러 갈 생각을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 당신들이 웃는 마지막 순간일 테니까. 공장에 출근한 윤서는 곧바로 경찰서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 메일 안에는 기계 교체 완료 보고서가 허위임을 증명하는 자료, 유령 회사들의 가짜 영수증, 그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려 계획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모두 들어있었지요.
잠시 후 잔뜩 신이 난 태수가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도 값비싼 보석을 목에 걸고 나타났지요. 이들은 곧 쥐게 될 보조금과 거액의 매각대금을 기대하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공장 마당을 가득 채운 경찰의 파란색 조끼들이었습니다. 피의자 이태수 방순옥 씨, 보조금 편취 및 부동산 개발 사기, 고의부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인맥을 총동원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보았지만 이미 윤서가 제출한 자료들이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뒤였습니다. 윤서가 경찰에 넘긴 허위 보조금 신청서와 이중 장부, 그리고 부지 매각 후 이익 배분 자료는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이게 무슨 일이야? 다 관리자가 한 거야!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인 윤서가 제보자였기에 어림도 없었지요. 윤서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윤서를 노려보았지요. 윤서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와 저의 뒤통수 친 거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어요? 똑같이 뒤통수 맞은 기분 어떠세요? 윤서는 남편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아빠가 황망하게 떠나신 날 밤 당신들은 사냥 성공이라며 축배를 들었다지? 오늘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신들이 만든 지옥에 이제 당신들이 들어갈 차례야. 기세등등하던 그들의 눈빛이 공포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일이 마무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수는 감옥에 갔지만 이미 그들이 저지른 고의부도로 인해 공장은 빚더미에 올라 경매장으로 끌려나온 상태였지요. 시댁의 끈악풀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공장을 가로채 헐값에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윤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윤서의 손엔 공장을 되찾을 돈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때 삼촌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시 살려내자. 윤서는 삼촌들과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절부터 거래했던 소상공인들, 떠난 옛 직원들, 그리고 공장을 아끼던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윤서가 사정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수십 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손등이 검버섯으로 덮인 할머니부터 아버지를 따르던 기술자 삼촌들까지 며칠 밤낮을 세워 모은 봉투는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경매장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등에 업고 경매장에 들어섰습니다. 시댁의 측근들이 마지막까지 호가를 올리며 방해했지만 윤서는 망설임 없이 최종 호가를 불렀습니다. 탕 하고 경매봉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공장은 다시 윤서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윤서가 이긴 겁니다. 탐욕을 이긴 진심의 승리였습니다.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만든 공장이 드디어 다시 윤서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시어머니와 태수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울부짖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윤서는 가장 먼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수 이름이 박힌 그 더러운 간판부터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볼트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슨 나사가 삑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는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 속 응어리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간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정직함이 담긴 예전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쨍한 햇살 아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 간판이 다시 공장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판을 다는 순간 마당에서 지켜보던 삼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우리 사장님 가게로 돌아왔구나. 삼촌들의 외침이 공장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때 공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단골 가구점 사장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매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도왔던 장본인들이기도 했지요. 윤서야,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니? 우리가 그동안 다른 데서 가구 사느라 마음이 참 무거웠어. 이제 다시 주문 넣어도 되겠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온 신뢰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윤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윤서의 공장에는 다시 사람 냄새가 납니다. 예전처럼 웃음소리와 나무 깎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기계들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공장 안에는 갓 켠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슬픔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못다 이룬 행복을 만들어갈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악마들은 윤서에게서 아버지와 공장을 빼앗아갔지만 정작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재산, 사람들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아버지의 공장을 되찾아왔지요. 혹시 지금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 그틀라도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고요. 혹시 공장의 삼촌들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